공개 강의 취지를 살리려고 그래. 공개한다고 해놓고 그걸 숨긴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좋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공개도 하는 걸 허락하겠어요. 알겠어요? 야, 오랜만에 박수 한번 받았다. 농담이고. 자,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품위의 평가인데, 이것은 이제 목표 달성 평가의 행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품위라고 보시는데, 교육 본의로서도 품위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별도의 항목으로 품위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교육의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품위라는 것은 교육의 소재죠. 그래야 돼. 소재 가치를 갖는다고. 그런 의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교육은 품위를 향상시키는 도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것도 기능 측면에서 평가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건과 기능의 평가의 특수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어요. 품위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항목이 아니란 말이죠. 자, 행동과 품위의 차이, 이 얘기를 이제 그래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행동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적 탐구를 위해 상정된 것이니까 그 범위가 경험적인 것으로 국한된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품위의 경우는 반대로 그 속성이 실현되지 않은 인간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이 점이 큰 차이. 또 하나는 행동이라는 것은 항상 교육 입장에서 수단적 가치의 대상이죠. 그렇지만은 품위는 그 자체의 내적 가치를 갖는다. 또 하나는 행동은 객관적인 측정이라는 말로 다뤄진다고 하죠. 그러나 품위라는 것은 주체의 주관적인 감식과 심리의 성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의 평가는 외적 기준에 따르지만 품위는 그 자체 안에 우연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걸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비춰서 수도기를 평가한다고 그랬죠. 품위 자체가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품위 평가는 매우 중요해요. 중요해. 가치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그것이 두 가지 가치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교육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수도기의 가치로서의, 그렇죠? 근거가 있죠. 두 측면이 있어. 또 하나는 인식론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인식론적으로. 내가 그전에 품위의 인식론적인 특성이라고 한 거 기억나요? 있죠? 그래서 개념분석, 현상학, 무슨 경험주의, 구조주의, 변증법을 얘기하고 거기에 교육적 방법이 포함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 인식론과 관계된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교육에 의해서 어떻게 그 품위평가의 인식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죠. 숙제로.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해야겠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품위의 평가라는 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교육 과정에서 품위 평가라고 하는 것은 불가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상 교육의 성패에는 참여자의 품위를 어떻게 다루느냐, 가치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그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죠. 품위 평가는 누가 하느냐? 나는 교육 주체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키느냐? 이에 대한 교육 본인으로의 해답은 더욱 독해요. 종전의 평가 이론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계속 한 얘기지만 교육 안에서 평가는 전문가의 몫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교육적인 사람을 영위해야 되고, 그 부분만큼 교육 안에서 교육 주체 평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되게 전문가 평가를 얘기하는데, 품위 평가에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전문가가 평가한 품위 평가도 일반인들한테 정상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불가피하게 그 전문가와 일반 사람들의 교육적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개인은 각 속에 현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현품에 비추어서 모든 사태나 인간을 평가하는 거지.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 판단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거든. 선진과 후진의 귀와 눈은 상대에게 마치 거짓 증언을 하는 양상을 띈다. 그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시험 문제 한번 낼까? 그런데 이런 판단의 불일치, 또 판단의 정당화, 이것을 하는 기능이 교육 안에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묘한 점이야. 이것은 객관적 평가처럼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관계된 부분이고, 그 변화도 교육적 내재력에 따른 변화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 해법의 요지는 이래. 교육적 교섭 이전에 품위의 선후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그걸 내가 1차 과정이라고 그랬죠? 1차 과정. 그렇죠? 1차적 과정. 그럼 교육은 그 1차적 과정에 그치느냐?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 소중이 정말 선후진에 대한 가정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가 2차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교육적 인식론의 요지야. 그러면 어떻게 1차 과정을 할 수 있느냐? 가르칠 때 누가 백 잡고 누가 훅 잡냐? 처음 만나는 사람 어렵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1차 과정을 해야 되거든? 그 과정에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 가령 수독에 동인된 서열을 따지는 그런 정례적인 급수 매기기가 있죠? 바둑 경우 그런 게 있죠? 무슨 태권도도 그런 게 있는지 몰라? 있어요, 없어요? 유단자, 맥급 이런 게 있잖아. 경험할 때의 실적 같은 거 말이죠. 혹은 상당히 추론 같은 게 이미 있을 수 있다 그래요. 내 선진의 선진은 나의 선진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는데 추론상 나의 후진의 후진은 내 후진일 가능성이 많지? 많다고. 근데 그걸 확증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또 서로 부딪혀보면은 여러 가지 징후가 나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저는 선진인지 모르겠다, 저는 후진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갖다가 선진적 이질성과 또 미품으로서의 선진적 이질성과 과품으로서의 후진적 이질성이 감각적으로 있다고 봐요. 사람들한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가설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있단 말이야. 저는 수상하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 가설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선진과 후진은 수도계적으로 비대칭적이지. 비대칭적이지만은 교육적 관계로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대칭적이죠? 수도계적으로는 서로 경쟁 관계지만은 교육적으로는 협동 관계죠. 그걸 만드는 것이 교육의 내리라고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 스승과 제자의 교육적 관계를 만나는 경우에 상호 조화 균형,
그리고 대칭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자는 자리, 혁신, 조련, 순차, 자조, 자증 그 내지를 따르고 스승은 이타, 보수, 조루, 역차, 원조, 타증의 내지를 따라야 한다. 근데 이게 소비평가 특별히 관계되는 부분은 그 조련과 조루, 순차와 역차, 그리고 자증과 타증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2차 과정을 토대로 이제 교육적 강좌 성립됐을 때 후진 쪽에 든 사람은 전현해야 되죠. 왜 안 그래? 내가 일정 수 품위를 갖추지 않고는 선진에서 판단을 고려하는 거죠. 그런 태도가 필요해 안 그래? 필요하다고? 자꾸 내가 억지 유도를 하는 바람에 미안해 죽겠어. 그 다음에 선진의 위치에 있는 사람 후진에 대해서 존우해야 한다고 하죠. 나의 품위를 갖추기 전에 나를 존중할 걸 기대해서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내 판단을 보유하고 교육적 상호작용으로 진입한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에서 혁신하고 한편에서 보수를 해야겠지. 또 하나의 제일 어려운 점이 순차와 역차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교육의 여건으로서의 품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품위의 소재가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교육적 교섭과 활동을 가장 원활하게 하고 그 몰입이나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제자의 차상속이라는 말을 내가 했다고. 이게 최고의 소재가치를 갖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그 수도계 본인의 평가와 다른 점이다.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차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개별적이고 또 한 개인에게서도 유동적이래요. 차상품이 실현되면 그게 차상품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과제라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인데 몇 가지 지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징후를 관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센틱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현장의 활동을 봐야 된다.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하면 문제가 제기되고 연구 문제가 제기되고 자료 수집하고 보고서 쓰는 데까지 문학 소재 역용을 하면 시문을 읽고 해석하고 수로 창작하는 것. 그다음에 수행 역용을 하면 물속에 뛰어드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그 품위의 요소가 조합이 일어나는가 이걸 봐가서 평가해야 돼. 알았어요? 이거는 구조주의적 평가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이 죽는다 해서 진리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어느 구조이자 그것이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전체의 품소에 알맞음이라는 걸 잘 관찰해야 돼.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아까 원자주의를 극복해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수행평가라고 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의 소재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행평가라는 것이 수도계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혹은 상당히 세속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경쟁을 위한 점수 따기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라면은 역현상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결함을 노출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 결함을 노출하지 않다고. 그러면 교육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어요? 없지. 서로가 페이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마치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사이인데 병원을 감추면 그게 됩니까? 또 송사에서 변호사와 피고인데 피고가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고해성사 상황에서 쓰여가지고 신부한테 신부가 거짓말하면 돼요?
정확한 사태 파악이 필요한데, 따라서 오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수행평가가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성품을 보려고 하는데, 제자의 성품, 뭐 상분의 성품을 보려고 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직접적으로 차 상품을 아는 방법이에요. 차 상품을 아는 방법. 그 전에 몬테소리 방법 알았어요? 몬테소리 방법 내가 얘기했지? 여러 가지 다른 과제를 두고 거기에 몰입하면 그게 차 상품적이다 그런 얘기 했지 않았어요? 했다고.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보고 수준에 예. 그리고 거기에 미소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하고 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흥미를 갖게 되고 집중하고 그러면 차 상품을 가지 많아요. 그래 안 그래? 되게 아는 걸 얘기하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흥미 있다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자가 눈살을 뿌리거나 당혹한 표정을 짓거나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침묵한다. 그러면 차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하기 딱 좋은 것이 차 상품이거든. 노력을 하면 달성되고 노력하면 못 달성할 수 있는. 그 모든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 상품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해보면 알아. 그래서 교육적 교섭이라는 것은 그 차 상품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차 상품에. 거기에 따른 스승의 시범이 있고 제자의 실습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승의 시범이라는 자기 형품을 시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제자에 대해서는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그거 되게 밉다고. 내가 볼펜을 좀 못 치는데 자기가 딱 쳐봐. 이렇게 쳐. 개똥 같은 놈. 그러니까 차상품적 시범과 차상품적 실습 이런 것이 굉장히 교육 활동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때그때 피드백을 하는데 그때는 차상품의 표준을 맞춘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조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데 그때의 피드백이라는 것은 전문가 피드백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상당히 훨씬 너그럽고 풍성하죠? 상당히 모든 분도 잘했어. 어제보다 훨씬 낫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것이 상부의 촉진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차 상품의 표적으로 삼은 교육적 교섭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이클리हु드가 높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제자는 이제 차 상품을 얻었다고 보면은 그때에 비로소 스승의 아까 피드백이 옳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까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콘센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선생님 저렇게 자꾸 이거 하라고 그러고 이건 잘했는데 또 뭔데 잘했다고 그러고 이건 못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못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평가적인 갈등이 있죠. 상품과 차상품 간에. 차상품이 실현되면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렇죠?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에서 자진과 타진이에요. 자진과 타진 논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평가 이론의 교육적 함의가 나와요. 그럼 교육이 속의 품위의 차이를 입증하고 또 그걸 정당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면서 삽니까? 안 합니까? 그걸 해야지. 여기에 선지가 후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개 우리가 고학자와 저학자는 충돌이 있죠? 내 기준에서 후지를 평가하고 후지 내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선지를 평가하려면 충돌이 아니냐. 충돌한다고.
그렇지. 사회학습하는 사람은 그것뿐이야. 사회적 정의는 다수결이다. 근데 이것은 세속과 수속의 범주차고요. 세속에서는 평등이 중요한 원칙이지만 수속에서 평등 얘기하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한 품위 위가 이 이하를 다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허용하는 것이 수속의 품위란 말이죠. 그래서 세속계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항상 최초의 품위의 개척자한테는 시련이 옵니까 아닙니까? 뭐죠? 누가 그래서 죽었다고? 그 사례 쓴 가운데? 예수와 소크라테스가 죽었지? 손 들어가지고 그러자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범죄인과 예수 누가 살릴 것인가? 범죄인 살려야 된다. 그게 다 대중에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막는 것이 교육적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섭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품체가 있는 곳에는 그 품체의 입증을 교육적 교섭을 통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품위평가에서 굉장한 인플리케이죠. 그래 안 그래? 이것만 잘 얘기하면 노벨상 탈 수 있어요. 교육학 분야에 노벨상이 없어질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전문가 평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문제야. 품위평가에서. 그래서 전문가 평가는 되게 최고의 품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패배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상황에서 손쉬운 방법으로 그 나무 품위를 모방한다든가 또 그 통감은 품위를 갖추지도 않고 품위를 갖추고 처럼 한다든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남은 눈치나 인정, 강요에서 품위를 추구한다면 그 품위의 본질을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까?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품위의 평가에 권리를 나눠주고 각자가 그 옳은 것인지 그런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평가에서는 어땠어요? 전문가 평가가, 교육평가 전문가가. 교육에 역행하는 평가를 했다고 그랬지 않소? 그렇죠? 그래서 역설력이 하나 성립해. 전문가가 평가가 그 내부적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교육인데 교육 분야에서의 교육평가는 그 한계를 오히려 교육에 부과하고 싶고 있는, 부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 상황이야. 우선 학교는 교육과 교육의 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그러는 편에서 학교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전문가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아까 지금 교육평가 전문가라는 것은 다분히 실증주의적이에요. 줘야 한 경험주의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의 해결책은 바로 학교 안에 교육의 요소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OX 문제, 사선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이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교육에 대한 품위의 평가하고 너무도 다르죠? 그렇지? 그것을 교육의 이름 안에서 전문가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역설이라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교육 평론의 활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평가가 바로 서야 교육 발전을 시키는 일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육 평가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해치하는 부분과 새로운 의미의 교육 평가를 하는 부분을 지금 여태까지 얘기해왔어요.
그것이 이제 교육 발전의 평가고, 메타교육의 평가고, 교육 여건의 평가, 교육의 기능 평가, 그리고 품위의 평가 가운데 교육 여건에 해당되는 부분, 교육의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 다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마지막으로 나는 교육 평가를 한 응용 영역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육 평론, 교육 평가의 한 응용 영역으로 교육 평론을 제안하고 있다. 알아보세요. 그럼 교육 평론의 목적과 역할은 뭐냐? 예술 평론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예술에서는 그 비평이 큰 몫을 하거든? 그래서 문해 비평 부분은 소설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서 마땅히 많고, 그렇죠? 비평에 대해서 비평들이 많죠? 그러면서 예술을 보는 관점이 점점 향상되는 거라고. 그 구성 간에. 그래야 그래요. 특히 혁신적인 예술이 나올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죠. 교육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목을 안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주목하게 하는 안목과 글, 평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교육 평론에게 기대하는 나의 기능이요. 근데 평론의 생명은 뭐예요? 통상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하는 거고, 그래서 혹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필요한 글을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평론의 대상. 교육 이론은 일반성을 추구하지만 평론은 특성을 추구해요. 어떤 부채성을 가진, 가령, 과거에 존재했던 유적, 자치, 발굴된 유물, 기념물, 또 가깝게는 현재 존재하는 각종 인물, 자료, 작품, 프로그램, 지역사회 서비스, 운동, 경향, 정책, 사건, 활동, 사물, 문헌, 이것들이 다 교육평론의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의 가점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교육의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장된 것은 그 허위를 노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것은 드러내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심히 스치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거기에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관점이 사실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사회성에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해 봤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한 사태의 교육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교육의 요소와 전체를 보게 한다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엄청난 해석학적 순환이 필요하다고. 교육은 그 자체의 구조, 내지를 그 연관성으로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은밀함이 드러나야 된다. 관점의 부재에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것이 드러날수록 해야 된다. 여기에 적용될 가치 기준도 명백하다는 걸 여태 얘기했어요. 그게 내재 가치, 외재 가치, 별 여건 다 얘기했죠. 환경 아까 다 얘기했거든. 그 다음에 교육평론은 대비의 효과를 노려야 돼. 대비의 효과.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과 비교육의 질적인 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교육이고 이것은 정치다. 이건 사회다. 아세요? 요즘 뭐 교육의 평등 얘기인데 교육의 본질이 아니거든? 그냥 그래. 그러면 이 사회적 사건이다. 이 교육계에서 많이 얘기하죠. 특히 똥개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야지. 예. 그래서 교육하지 말자는 얘기도 하고, 과잉교육 없애자 그러는데, 그건 경제적 관점이요.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생활 공간 간의 대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육평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야. 관점도 있고 가치관들도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글쓰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평론이라는 건. 평론하는 글쓰기에서 감동을 줘야 되거든. 글 솜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통상적인 언어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걸 밝혀야 된다고. 숨겨진 어떤 것이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또 상당히 설득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 그냥 그걸 입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라든가 말이야. 알고 보니 이거네 라든가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평면의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딜레마는 뭐냐면은 일상적 용어로 쓰면 일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어 선택의 문제란 말이야. 또 외래적인 개념을 쓰면 또 외래적인 세계로 가버려요. 학교 중심에. 도대체가 학교 중심의 용어는 전부 건달들이 만든 용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뭐 대중들이 지지하는 제도적 용어라고 하면 틀림없어. 사태를 정확히 보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용어에다가 어떻게 이론적인 의미를 추구하느냐. 그렇죠? 혹은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창조하느냐.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평론가의 자질. 앞으로 교육평론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다 할 게 아니라 글을 쓰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질 가운데 하나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 평가에 개입하는 이질적인 가치를 분별하고 가치 혼란에 도착해서 빠지지 않고 그걸 스탠아웃 시키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엄청난 언어 구사 능력. 그런 말이죠. 좀 선천적으로 타고날 필요가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새로운 의미의 그 교육평론가들이 나와야 된다. 교육평론의 수준의 문제란 말이죠. 실제로 시중에 여태까지 교육평론이 이루어져 왔어요. 교육하고 이력풍 하는 얘기들 많죠. 그게 일종의 교육평론이라고 보면 돼. 그래 안 그래? 예. 이 저질의 교육평론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예를 들면 입수 위주의 교육이라든가 암기식 교육이라든가 교과위주의 교육, 천편일조인 교육과정, 지나친 교육열, 부실한 교육재정, 가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평가, 청소년을 위협하는 학교주문의 교육환경, 공급자 위주의 교육, 교육주의에서 학습주의로 자율학습의 강요, 학교 붕괴에 따른 교육이익이, 고급을 등지는 교육 이민, 계급을 고착시키는 교육. 우수한 얘기 들어봤죠? 이게 일종의 교육평론이라고 보면 돼. 알았어요? 그런 평론을 저지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는 그 평론들을 이기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을, 수준을 이기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부자되는 교육의 문제학습법에 개념의 모호성은 없는가? 논리적인 연관성이 결여되지는 않는가? 자체의 모순은 없는가? 체계적인 왜곡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정리보다는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가? 이런 것 말이에요. 그래서 엉터리 평론은 교육의 이해를 망치는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내가 예를 든 것은 교육의 이해를 다 망치는 평론이에요. 내 관점에서 볼 때. 네. 그래서
그 평론의 정당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게 평론의 정당화라는 것. 나는 평론했다 하면 그게 끝나는 게야. 그것이 항상 문제가 돼야 된다. 정당하게 된 거냐? 모종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평론의 정당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육평론은 교육 품위의 현품을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교육평론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평론의 수준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그 수준차이의 정당화 문제가 항상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정당화를 하게 하는 것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 평론에서 항상 평론을 소재로 하는 상부교육이 필요하다.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교육 평론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는 바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봤는데 사태를 잘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때 평론을 쓰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론가의 상부교육이 전제가 돼야 돼요. 헌소리 또 오고 헌소리 또 오고 누구 하나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는 거, 이건 평론이 아니죠. 내가 한번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 뒤집어진 상태를 다른 사람한테 설득 있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평론의 지평을 격상하는 그런 상부교육이 항상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평론을 소재로 하는 하화교육도 필요해요. 그렇죠? 평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인데, 작품은 누구 하나 정당하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높은 수준의 평론일수록 알아보지 못해. 알아봐. 무슨 소리 하지?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반응이 다 달라.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의 품위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교육 평론의 품위가.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고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 오해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교육적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평론을 그런 사람들에서는 차상품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교육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건 평가 기준.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예요. 교육부에서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 내부의 문제라고 내가 보기에. 또 교육학의 문제예요. 지금은 뛰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돼요. 교육에서 평가가 뭔가 하는. 그렇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가공적인 얘기 같아요? 내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학교 실제가 리얼하고 내 말이 언리얼하다는 말을 이제는 못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학교의 실제가 가공적이야. 꿈을 꾸고 있어요. 관례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 실체를 구명해야 된단 말이죠. 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 원리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착역에 도달했어. 좀 아쉬워요? 사실 나도 아쉬워요. 이거 할 수 없지. 내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무슨 뭐? 열린 결론? 제목이 좋아서 좀 해보라고 했더니 아직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 주탁동신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반응을 내가 업셋하겠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코멘트도 좋고 소감도 좋고 비판도 좋고, 그것도 없으면 질문이라도 하나씩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그 시간을 메꾸고 합시다. 오케이?